네, 안녕하세요. 지금은 부자마인드를 까발려주마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저번 시간에는 현실 진단의 장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 시간에는 유목민이 되지 말고 농사꾼이 되어라 이 얘기하고 이제 몇 가지 얘기를 좀 더 드릴 건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재테크 할 때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느냐. 재테크 할 때, 자, 보시죠. 재테크라는 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이해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재테크라는 것은 재물제자죠. 재물제자의 테크니컬이죠. 재테크라는 합성어입니다. 합성어이자 이제 신조어죠. 그 당시에 아주 예전에 그 신조어예요. 예전부터 있었어요. 그 예전이 언제냐면 IMF 직후입니다. 그래서 이 어떤 재산을 굴리는 방법 이러는 것인데, 여러분들이 재테크라는 원어로 시작됐던 수많은 어떤 실패하는 것, 망하는 것들을 재테크라고 인식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재테크를 하는 이유는 현실이 부자가 아니다. 그 다음에 부자가 되기 위해서 선택한 거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 선택한 거가 재테크이기 때문에 이 재테크라는 것은 분명한 어떤 원칙이 있을 것이다. 그 원칙은 1번 원금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2번 수익률이 높아야 될 것이다. 그죠? 요거에 대해서 제가 기준을 정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도 나는 그게 정말 이해가 안 됐던 게 뭐냐면, 아니 저거는 재테크가 아닌데 재테크라고 말을 하냐. 아니 그런 게 재테크면 사기꾼한테 사기를 당하는 것도 재테크겠네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1장 현실 진단의 장, 직장인은 부자가 절대 될 수 없다. 그 안에 재테크라 함은 원금이 보장되는 가능성이 높고 수익률이 높아야 된다. 그럼 수익률이란 것은 뭐냐? 말 그대로 투자 금액 대비, 그죠? 투자 금액 대비 고수익이 수익률이 높은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투자하는 시간 대비 고수익을 말하는 것이다. 그죠? 투자하는 금액 대비 고수익이어야 되고 투자하는 시간 대비 고수익이어야 된다. 그렇죠? 요게 재테크라는 것이다. 이게 재테크. 기술이라고 하는 것이다. 기술. 이 재테크라는 말이 2000년에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럼 그 전에는 사람들이 재테크를 안 했냐? 했지. 부동산 투자도 하고 투기도 하고. 그때는 투자가 뭐고 투기가 뭐냐? 투기가 사전적으로는 기회를 버는 거고 일시의 우연을 기대하는 게 투기라면, 투자는 내가 머리를 쓰고 논리적으로 접근하는 걸 투자라고 한다라고 사전에 적혀 있어요. 어쨌든 돈을 벌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론 중에 하나들인데, 어떤 건 투기고 어떤 건 투자냐. 막 90년대 투기 붐이 일었고 80년대도 투기라는 붐이 일었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2000년대부터는 투기라는 어떤 표현보다는 재테크라는 표현들이 많이 등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럼 재테크라고 하려면 뭐를 어떻게 해야 되냐? 원금이 보장돼야 되고 수익률이 높아야 되는 것이지, 수익률이 낮아버리는 것을 재테크라고 하겠냐? 아니다. 그러면 원금을 까먹을 수 있는 것들도 재테크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반론이 나오죠. 야, 투자라는 것은 말이야. 투자는 제가 가끔 그랬잖아요. 던질 투에다가 자본 자자라고. 그래서 돈을 던져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미련을 가지면 안 돼. 돈을 던지기 전에는 투수가 포수에게 공을 던지기 전에는 계산을 많이 하지만, 한 번 던져서 내 손에서 공이 떠나면 그걸로 돌이킬 수 없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이 투자라는 것은 처음에는 집착도 하고 미련도 하지만 내 손을 떠나는 순간은 과감하게 마음을 털어야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요 두 가지를 생각해서 야 그러니까 손해도 볼 수 있는 거지. 그렇지. 대기업도 손해 볼 수 있지만 투자하고, 우리도 그렇고, 그래 손해는 볼 수 있어.
손해는 볼 수 있다. 이 뜻은 손해를 보는 게 다수고 이익을 조금 본다는 뜻이 아니고 이익을 많이 보는데 이익을 한 80%는 이익인데 야 20% 확률로는 조금이라도 손해를 볼 수가 있지 않겠니? 라고 생각이 드는 거면 재테크지만 웬만하면 손해를 보고 겨우겨우 20%가 승률이 있다 그러면 이거는 손해라고 보기는 어렵고 이건 투자라고 보기도 어려운 것이 이건 뭐 자살하는 것이냐. 응? 투자를 했는데 80%는 실패할 확률이 좀 크고 20%가 성공할 확률이 높다면 여러분들은 투자할지 몰라도 여러분의 자식에게 이 길을 가라고 하겠는가 라고 반문을 해보면 절대 안 보낼 것 같다. 이게 이제 제가 바라보는 세계였어요. 이유가 뭐였냐? 이유는 간단하죠. 백수에서부터 경매를 시작했기 때문에 돈이 없는 거에 대한 대단한 스트레스를 받았다, 이게. 그래서 내가 어떤 새로운 그 시도, 경매라는 거를 시도했을 때 이걸로 인해서 내가 피해를 본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고 그걸로 가지 않겠다라는 나의 마음의 다짐이 있었죠. 그 다짐을 가진 상태에서 어떻게 손해볼 여지가 가능성이 단 1%라도 높은 지역에 내가 들어가겠는가. 나의 소중한 자산, 그죠? 소중한 자산도 있고, 그 다음 나의 소중한 시간도 있고, 나의 소중한 지적 자산이 축적되는 것도 중요하고, 이 축적된 자산을 아이들에게 전수해 주는 것 또한 이거는 어떤 상속 개념으로 봐도 그러하다. 맞죠? 그러니까 도대체 부모라는 사람이 자식에게 전할 거가 없어가지고 그냥 망하는 기술이나 전해주겠냐? 아니면은 부모가 자식에게 야 돈을 이렇게 버는 거고 너는 꼭 이 길을 가야 돼. 중간에 너를 혼란케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올 거니 이렇게 대비하라라고 전하고 싶지 않으신가요? 그러려면은 내 스스로 어떤 자산이 있어야 되는데 그 자산이 없고 기술이 없고 철학이 없다 보면 아이들한테 상속시킬 게 없다. 겨우겨우 모은 돈 몇 억 물려주는 게 인생의 목표라면 어쩔 수 없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지만 제가 말하는 것은 그 이상의 너머의 벽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 이상의 세계를 얘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투자하는 금액 대비, 그 다음에 투자하는 시간 대비, 발음을 실이라고 안 불렀는데도 저러네요. 자, 투자하는 금액 대비, 투자하는 시간 대비해서 수익의 규모가 클수록 우리는 이것을 재테크라고 부르는 것이고, 이런 재테크의 기본적인 관념의 원칙은 원금이 보장성이 좀 강해야 된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원금이 보장되면서 수익이 커? 에이, 어떻게 양손에 2마리 토끼를 잡는다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이거는 불가능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통상. 그거는 맞아요. 원금도 보장되면서 수익도 크다. 그럼 누군들 안 하겠냐? 다 하지. 나도 하고 싶어. 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다 하고 싶지. 자, 검사도 되고, 변호사도 되고, 의사도 되고, 대접받고 싶지, 누구나. 응? 그러나, 시켜주면 하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사법시험 준비해야 되고, 너 의사고시 준비해야 되고, 의대 가야 돼. 의대 가려면 고3 때 시험 성적이 좋아야 돼. 아이고, 그러면 안 되지. 자, 요거랑 같은 거다. 누구나 2마리 토끼를 다 잡고 싶죠. 원금도 보장되고 고수익도 벌고 싶지만 누구나 검사 되고 변호사 되고 의사 되고 싶고 대기업 회장 되고 싶고 중소기업 사장 되고 싶죠. 그러나 할 수 있느냐? 그러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한데 그 노력을 너가 할 수 있니? 좀 못하겠는데요. 그래서 누구나 되고 싶지만 되지 않는 것처럼 2마리 토끼를 원금도 보장하고 고수익이 나는 것을 누구나 하고 싶지만은 요 눈앞에 있지만 그것을 잡기 위해서는 부단한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그럼 이 노력이라는 거가 되게 필요한데, 그죠? 이 노력하는 것을 네가 할 수 있어? 못 하겠는데요? 자, 못 하면서 왜 2마리 토끼는 불가능하다는 식으로 왜 얘기해? 이 길이 있다는데?
이게 또 논리적 모순이 생기는 것이죠. 예, 요런 거죠. 어쨌든 여러분 잊지 마세요. 재테크라고 부르려면은 적어도 원금 보장성하고 고수익이 나야 돼요. 요 두 가지 요소가 안 나고 위험이 조금이라도 더 커. 이거 위험이 너무 큰데? 그만 하지 마세요. 이건 재테크가 아닌 겁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기를, 야, 벤츠 S500 정도 되려면 D가 말이야, 회장님 자리가 좀 편하고, 편의시설도 있고, 승차감이 죽여야 그것도 벤츠지. 아이고야, 이렇게 퉁퉁 튀고야 피곤하고 코너링 할 때 멀미 나오는데, 이게 멀미 나오는데 이게 무슨 벤츠야? 라고 흔히들 말을 잘하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야, 컴퓨터를 내가 말이야, 이거 300만원, 500만원짜리 샀는데 성능이 왜 이 모양이야? 라고 누구나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야, 이게 재테크라고 하려면은 이런 기능을 갖춰놔야 재테크지, 뭐 그냥 어디 가서 사기당한 거랑 똑같은 비슷한 어떤 속성을 가진 걸 어떻게 재테크라고 할 수 있어? 요런 눈을 가져야 되는데, 남이 하니까, 남이 하고 TV에서 뭐라 하고 카페 같은 데서 뭐라 하니까 이게 재테크구나라는 어떤 무성의한, 자기 자신을 너무 방치한다. 자기가 소중한데 자기의 소중한 인생을 너무 방치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재테크는 두 가지 기준으로 판단하세요. 자, 요게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오늘 해주려고 했던 게, 두 번째 강의의 핵심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재테크를 임할 때 유목민이 되지 말고 농사꾼이 되라 라는 강의를 한 게 있어요. 이 책에 있어요. 21쪽에 읽어보겠습니다. 자, 더 이상 유목민처럼 투자하지 말고 농민처럼 투자하세요. 선뜻 이해가 잘 되지 않지요? 유목민은 어떻습니까? 양과 소를 끌고 풀을 뜯어 먹이러 다닙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뜯어먹을 풀들이 없어지면 또 다른 곳을 찾아서 떠나갑니다. 가끔은 배고플 때도 있겠고, 어떤 경우에는 재수 좋게도 몇 년 먹을 식량을 발견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어찌됐든지 간에 풀들은 끝이 나게 마련이지요. 즉 무슨 말이냐면, 현대인의 많은 재테크의 투자 방식들이 이런 유목민의 방식을 닮았다는 겁니다. 저기 먹을 것이 있느니 잠깐 주식에도 가고, 먹을 게 떨어지면 다시 펀드로 오고, 누군가가 고리로 이자를 준다고 하면 잠깐 이자놀이도 좀 하다가, 다단계 회사에서 고수익을 보장하니 거기도 좀 투자했다가, 어느 동계 올림픽이 유치되니 유행성으로 부동산 투자를 하는 방식으로는 늘 뜨내기와 같은 방식을 사용한다. 유목민이 가끔 무성한 풀들이 있는 벌판을 발견하듯 우연히 시절운이 좋아서 투자해 놓은 것으로 재미 좀 보게 되면 많은 재산을 모으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벌판에 풀들이 고갈되어 가듯 제도와 경제 환경이 바뀌기라도 할라치면 당장에 어디로 가야 할지를 고민하게 됩니다. 이리저리 옮겨 다니는 것도 다리에 힘이 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즉 젊어서는 과감하게 투자를 하던 것도 늙어가면서 소심해진다는 것이죠. 투자의 외적 환경만 바뀌는 것이 아니고 투자를 하는 자신도 나이가 들면서 바뀌어가는 것이다. 그런데 농사꾼은 어떻습니까? 일단은 먹을 것을 찾아서 이리저리로 떠돌지 않습니다. 풀들을 찾아다니지 않고 먹을 것을 직접 재배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연륜이 깊어질수록 농사의 기술이 발전하게 되어 수확량도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물론 농사를 지어도 투자의 외적 환경인 장마, 가뭄, 한파는 있을 겁니다. 하지만 생활의 안정성을 중시한다면 단연 농사꾼의 방식을 선택해야 한다. 예. 화성 탐사까지 하는 현대에도 유목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수백 년 전과 똑같은 깨끗한 물도 잘 먹지 못하고 먹는 음식도 다양하지 못하죠. 맛있는 요리라는 것은 존재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유목 생활을 하는 문명은 발전해도 시대에 뒤처지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겁니다. 그 다음 또 한번 읽어보고 설명드릴게요. 돈을 찍어내는 공장을 만들어라. 제가 한참 고시 공부를 하던 시절에 입에 붙어 다녔던 멘트가 37살이 될 때까지는
돈을 벌어들이는 체계, 즉 공장을 만들고 말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네. 누구나 그렇지만 부자로서 여유로운 삶을 영위하며 돈에 구애받지 않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결혼을 해서 애들 교육비까지 생각해 볼 때 앞서 말한 대로 유목민처럼 이곳저곳을 돈 되는 곳을 기웃거리며 살기에는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다. 나이가 들어가고 노동 생산성이 떨어질 때 과연 어떤 방식으로 수입을 마련할까도 문제였다. 외과 의사들이 나이가 40대만 돼도 눈이 침침해져서 수술에 지장이 있다고 말하는 것도 들었다. 눈이 침침하면 손도 떨린다. 인간이 동물인 이상 나이 들수록 신체 기능이 떨어진다. 노년에 여유롭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로 돈을 찍어내는 공장을 만들어야 된다. 공장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 부지를 선정하고 토지를 매입해야 되고, 그리고 물건을 생산할 기계도 들여야 된다. 아참 빠뜨린 게 있습니다. 어떤 상품을 생산할 것인지도 결정해야 되니까 상품 선정과 생산 라인 확보도 관건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 또 공장의 특징은 뭡니까? 공장을 소유한 사장이라면 공장이 돌아갈 때 같이 공장에서 일을 하나요? 아니면 놀러 다녀도 돈을 버나요? 당연히 사장은 놀러 다녀도 공장은 돌아갑니다. 네. 좋죠. 공장을 가져라. 다른 말로 파이프라인을 늘려라. 이 말과 같은 거죠. 부자는 현대인의 필수 덕목이다. 여러분들이 부자는 되고 싶은 바람에 불과하는 게 아니고 부자는 여러분의 의무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장인데요. 여기 있었네요. 부자였으면 좋겠다가 아니고 부자여야만 한다고 따라서 애워보세요. 나약한 사람은 부자임을 포기하고 자신의 주변 사람은커녕 스스로에게도 푸대접을 하게 된다. 이왕이면 여러분은 부자로서 인생을 살아가세요. 이렇게. 꿈은 실현성이 있어야지 되고 실현성이 없다면 백일몽에 지나지 않는다. 꿈을 편할 대로 막 정하세요. 이왕이면 크게 정해보세요 라고 아무리 말을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개인별로 물어보면 그 꿈이 마냥 크지만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미 자기 스스로 어느 정도 실현성을 반영하기 때문이죠. 사실 뻥을 치는 사람보다 소심해지는 사람 수가 훨씬 많습니다. 네. 이러고 있네요. 자, 오늘 그 두 번째 시간에는 핵심은 뭐냐? 농사꾼처럼 해야 되고 유목민처럼 하지 마라. 유목민처럼 하는 게 어떤 거냐? 예, 고속도로가 막힙니다. 차들로 막혀. 그러면은 여기가 정차 구간이 생기면 뻥튀기를 팔러 나오죠. 그래서 도로가 안 막히면 놀고 도로가 막히면 뻥튀기 파는 거를 유목민처럼 한다 하는 것이죠. 주식이 된다고 하면 주식으로 기웃거리고 재건축이 된다고 하면 재건축으로 가고 아파트가 되면 아파트로 가고 뭘로 가고 이렇게 돼. 자, 이게 뜨내기가 되는 것입니다. 뻥튀기. 자, 뻥튀기를 팔다가 비가 오면 우산이 없네. 우산을 지하철 앞에서 팔아야 되겠다. 자, 이런 게 유목민적인 투자다 이게. 그래서 신분도 자주 바뀌고 투자하는 방법도 수시로 바뀐다 이게. 직업도 그렇게 많이 바뀌는 게 아마 그 기술자처럼 직업이 10개, 20개씩 바뀌고 투자하는 방법이 너무 바뀐다 이게. 그건 뭐예요? 또아리를 틀 자기의 어떤 터가 없다라는 것이죠. 자기의 근본이 되는 기술이 없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다. 기술이 없어. 기술이 없다 보니까 오늘은 초콜릿을 수입해다 팔아보고 야, 여자 화장품이 유행한다는데 화장품을 수입해다 팔아보고, 야, 상가가 유명하다는데 상가 분양 하나 해보고, 어디 동네 빌라가 이렇다는데 해보고, 3기 신도시가 이렇다던데 쫓아가보고, 야, 무슨 연예인이 해방촌에 이랬대 그럼 가보고. 그러니까 그냥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자, 요렇게 하는 것도 아까도 말했잖아요. 젊음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다. 이 젊음이 유지돼야죠. 그래야만 가능한 거고, 두 번째는 뭐가 또 가능해야 돼요? 경제 환경이 받쳐줘야 된다 이게. 그 다음에 국가의 정책이 받쳐줘야 된다. 과거에 지금 우리 회사에 지사 왔던 애들 중에 집이 10채 있네, 30채 있네 이런 애들도 있었어요. 갭 투자를 해가지고 집이 몇십 채 있대. 그럼 내가 말을 하기를, 본인이 갭 투자를 해서 재미를 크게 봤다면
경매 배우러 나한테 왔을 리도 없지 않겠는가? 예. 그럼 갭 투자가 재미가 없다는 것은, 갭 투자라는 것은 어찌됐든 시세에 사는 거 아니겠는가? 예, 맞아요. 시세에 사고 여기에 전세금이 붙고 여기에만큼 작은 돈을 내가 지출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예, 맞아요. 그러니까 외형은 크지만 세금량은 똑같이 늘고, 그 다음에 전세가 늘면은 같이 이 들어오는 수입이 커지니까 이걸로 또다시 갭 투자를 하는가? 예, 맞아요. 그러면 전세금은 돌려줘야 되는 빚이지. 그죠? 예. 자, 그러면 시세는 오랑가락 떨어질 수 있지. 예. 그러면 돌려줄 빚은 고정적인데 시세는 떨어질 수 있다면 다른 거를 안 해봐도 이 논리만 들어봐도 갭 투자는 비전이 없지 않겠는가? 예, 맞습니다. 그래서 경매를 배우러 왔습니다. 자, 그 얘기를 한 지가 벌써 5년이 넘어갑니다. 그랬는데 작년 7월, 8월까지도 PD수첩 이런 데 보면은 갭 투자를 가지고 우리가 속칭 말하는 눈탱이를 치고 돌아다니는 것들이 있더라. 그래서 회원들을 다수를 끌고 다녀서 지방에 말도 안 되는 아파트를 대거 매입함으로써 대거 매입해서 가격을 올려놓죠. 당연하지. 집이 몇 채 없는데 카페 회원들이 막 수백 명이 가서 사면 가격이 올라가지. 그 다음에 추격 매수하는 사람들이 이제 손실을 보게 되는 일종의 굉장히 악한 방식이다, 이게.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책을 몇 권 쓰면 또 책을 썼다라고 빠져들고, 그 사람들이 기자한테 돈 몇백씩만 지어주면 쉽게 쓸 수 있는 언론 기사를 써주고, 그 기사를 또 보여주면 또 이 우매한 중생들이 들러붙어서 여기에서 또 추격 매수 세력으로 도입한다. 다른 말로 옛날에 기획부동산이 세 팀이 들어가면 그 지역에 땅값 다 올려놓는다 그래요. 기획부동산 세 팀이 들어가면 가서 매일매일 전화하는 거야. 부동산 업자들한테 땅 구한다고, 좋은 거 있냐고, 여기 개발된다던데. 그럼 부동산 업자가 처음에는 뭐야, 뭐 이런 게 있어? 그래? 하다가 계속 옆집에 이제 김 사장하고도 어제 저녁에 막걸리 마시니까 김 사장이 요즘에 전화가 부쩍 많이 오네. 야, 땅값이 오르나 봐. 실제로 사. 자, 일단 사. 대거 매입해. 그 다음에 이제 약간 눈탱이 칠 수 있는 추격 매수 세력을 만들면 되는 거예요. 카페 같은 데서 방송에서 막 떠들면 돼. 요즘에는 아무나 개나 기동이나 방송하니까 특히 유튜브나 이런 거는 장벽이 없잖아요. 정보가 검증이 안 된 것들이 너무 많이 돌아다니는 거야. 아무 정보의 전문성도 없는 사람들이 신문기사 몇 조가리 읽어가지고 자기의 개인 주관 하나 섞어서 떠들면 그냥 거기서 홀라당 넘어가 버려서 꼬인다, 이게. 마치 사이비 종교가 여러분들을 꼬실 때 넘어가는 것처럼 이 정보에 대한 분별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유튜브에서 너무 쉽게 접근함으로써 재산을 날리더라. 그러니까 유튜브가 긍정적인 역할, 지식의 저평가, 보편화를 만든 건 맞지만 너무나 쓰레기들을 둔갑을 시키다 보니까 뭔가 있는 사람처럼 둔갑시키는 중요한 도구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더 사기가 더 횡행해지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그러면 이런 거는 우리가 스스로 자정작업이 되거나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도 관심 없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하라라는 거에 관심이 없고 각자 도생한다. 스스로 알아서 살아라, 이거죠. 그래서 돈은 팔자다. 태어난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구나. 절대로 누군가가 보호해주지 않는 것이구나. 이런 거를 알게 되는 거죠. 중요해요. 이 방송 좀 듣고 항상 스스로 주인이 돼서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유목민처럼 떴다방처럼 뭔가 그럴다라고 해서 재미를 조금 보면 그쪽으로 쉽게 쓸리지 말고 나이가 들 것이다라는 전제도 생각해 보고 노년에 이제 뭔가 판단력이 더딜 것이라는 것도 좀 생각 좀 해보고 국가의 경제 정책은 수시로 바뀌어 왔지 않습니까?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바뀝니다. 계속 바뀌어 왔어요. 민주당 할 때, 한나라당 할 때 계속 경제 정책은 바뀌고요. 그 다음 전 세계의 경제 흐름 또한 바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세련되게 맞춤형으로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유목민이 안 돼요. 그래서 손쉽게 언론을 의지하지 마라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언론에 쓰는 기자들은 부동산이든 경제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위에서 어떤 붐을 반영을 하지 어떤 책임감 있고 이거를 깊이 파지 않아요. 요즘 최근에 엄청나게 있는 라임 자산운용 사건, 요거 다 어디가 띄웠어? 은행이 띄우고 언론사가 띄우고 TV가 띄웠던 데 아닙니까? 그런데 가서 수천억씩 뭐 몇 조씩 날려버리는데, 그죠? 어디에 성동구에가 재개발 재건축이 된다 그러니까 연예인 몇 명 들어가면 자기도 할 줄 알고 따라 들어가. 자, 그 시간 동안에 딴 거 하면 더 잘 버는데 희한한 짓을 한다. 그런 게 유목민 같은 거다, 이게. 줏대가 없다 보니까, 야, 저기에 풀 있다. 옛날에 그 미국의 서부 개척 시절에 서부에 아무도 안 가죠. 처음에 그 초기에는 정착을 동부에서 했는데, 지금도 동부에는 그래서 좀 보수적인 성향이 강한데, 서부 개척 시절에 아무도 안 가니까 뭐라 그래? 야, 거기 금 있다라고 꼬시니까 중국에서도 가고 한국에서도 가고 미국 놈들도 유럽 사람들도 전부 다 서부 쪽으로 많이 몰려갔죠. 그죠? 금이 있던가요? 서부 영화 많이 보셨죠? 네, 없다. 없어. 자, 이렇게 떴다 방식으로 따라다니는 것은 나중에 나이 들어서 후회하고요. 판단력이 떨어질 때 계속 재미를 못 봐서 후회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그 당시 쓸 때도 분명히 그때 강의를 수차 했었어요. 그때도. 아파트의 분양권은 좋아. 이거에서 이익을 그 당시에 이게 주업이었단 말이에요. 주업. 그 당시에. 제가 말했잖아요. 아파트에 맨 분양권 전매하고, 속이고 뭐 이런 게 있어. 그러다가 요즘에 전매 금지되고 막 새로운 제재 정책이 오면서 분양권으로 프리미엄 피를 붙여먹는 시절이 많이 다운됐어요. 그런데 강남의 사람들은 다 이런 걸로 돈을 벌었어. 자, 그럴 때 평생 동안 분양권으로 몇 번을 해먹을 수 있을까요? 평생. 어쨌든 청약의 1순위는 무주택 서민이야. 그러면 내가 이번에 뽑아먹으면 다음에 또 언제 뽑아먹을 수 있을까? 뽑아먹기 힘들다. 그리고 이렇게 분양권에 당첨되기도 힘들지만 평생에 뽑아먹기도 힘들고 한 3번 만나기 힘들다. 3번까지 만나려면은 엄청난 운과 엄청난 조작질이 필요한데, 이 조작질은 근본적으로 부자들의 행태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악한 인연을 쌓고 나쁜 성품을 불러들인다. 그래서 조작질을 하면 안 돼. 그럼 운이 대박이어야 되는데 운을 막아버렸죠. 1순위 청약자는 무주택이어야 된다. 이렇게 정해버렸으니까 조작질을 하지 않는 이상 평생에 3번 붙기는 힘들 것이다. 그럼 여기에서 얼마나 큰 돈이 벌리겠습니까? 그 사이에 또 이거는 농론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경제정책, 지금만 해도 이제 조만간 한국도 고용 해고 상황이 많이 생길 거고요. 해고시키지 말라고 국가에서 이번에도 아까 출근하면서 보니까 90조 원가를 쏟아붓는다고 그래요. 90조. 90조를 쏟아붓는데, 그래가지고 대기업한테 한 40%를 준다, 40조를 준다 그랬던 것 같아. 40조인가? 그죠? 그 돈 왜 주겠어요? 이유가 뭐니까 고용 해지를 하지 않는 조건부더만. 즉, 정부가 선제적으로 국가 돈을 쏟아 부어가지고 대거 해고를 지금 막고 있는 거죠. 그죠? 지금 큰 위기다, 이게. 자,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는 이런 어떤 유동적이고 날품팔이식 투자를 하면 안 돼요. 근데 왜 사람들은 여기에 끌리는가? 왜 끌리는가? 간단하다. 무지 때문인데, 그 무지는 왜 그러냐? 무지라고 하면 뭐라 그래? 돈을 본 사람 있는데 왜 무지냐? 괜찮지. 돈을 벌 수 있지. 왜 못 번대? 그죠? 뭘 해도 돈은 벌어요. 사채해도 돈 벌고, 대충 뭘 해도 벌어요. 부자가 안 된다고. 부자가 되려면 고유한 자신의 기술이 있어야 되죠. 농사꾼처럼 농사 기술이라는 게 있어야 돼. 한 길을 판다라는 뜻을 잘못 오해하면 하나만 해, 이렇게 무식한 소리로 들어버린 사람이 있으니까.
그래서 비교를 하는 거죠. 아, 유목민하고 비교해서 한번 설명해 보시라. 이해해 보시라. 그래서 뜨내기 방식으로 투자하지 말고 어떤 근본을 갖고 있는 식으로 투자하라. 뜨내기 방식은 제일 소중한 시간을 망치게 된다. 100% 망칩니다. 부동산 그 경매라는 것은 아까도 말한 갭 투자의 한계는 시세대로 산다는 게 한계죠. 시세대로 사는 거를 뭘 자랑 삼아 그걸 투자라고 하느냐. 그건 지금도 가도 살 수 있다. 지금 가서 살 수 있지. 아무 때나. 시세대로 사는 것은 무슨 두뇌가 어디 있으며 그냥 누구 소개 한번 받아서 사는 게 전부 아니냐. 이걸로 뭔 투자식이나 되냐. 아, 주식하는 것보단 낫죠. 망하진 않으니까. 맞죠? 그런 거잖아. 그러니까 그 말은 뭐야. 땅에 떨어진 음식은 아니고 여기는 벤치에 떨어졌으니까 먹어도 된다라는 식이죠. 먹으면 배는 부르니까 돈은 번다라고 인식이 되고 땅에 떨어진 것보단 깨끗하니까 좀 낫다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진수성찬은 아니지. 우리가 부자가 땅에 떨어지거나 벤치에 놓여있는 음식 안 먹죠. 그렇게 얘기해도 잘 못 알아듣던데 이유는 돈이 가끔 들어오니까. 더 좋은 거는 역시나 모든 세계의 장사의 원리는 뭐죠? 장사의 원리는 간단하죠. 여기가 시세면 싸게 사서 저가 매수. 사자마자 이득 보고 1단계 이익. 그 다음 갖고 있다가 이익. 2단계 이익. 그러면 1 더하기 2가 돈이라면 돈을 극대화시키는 방법은 저가 매수다. 그런데 갭 투자는 뭐다? 시세 매수다. 금매는 뭐예요? 저가 매수지. 이게 금매. 요게 금매. 금매도 저가 매수죠? 그죠? 근데 그 금매보다 더 싸게 매수하는 저가 매수 시장은 뭐 있어요? 대한민국에서 부동산의 시세 매수 다음에 저가 매수, 금매. 금매보다 더 싼 건 뭐예요? 경매지. 그러니까 경매 기술을 닦아서 10년이고 20년이고 닦아서 80세까지 눈이 침침해도 할 수 있는 게 경매인데 왜 이 길을 닦지 않는가? 그리고 왜 서울에서 부산을 이렇게 가면 가다가 왜 자꾸 톨게이트로 빠지는가? 왜? 왜 쭉 가지 않는가? 왜 안 갈까? 왜? 자, 요거에 대한 여러분들 생각 가져보세요. 저는 말씀드릴게요. 농사꾼처럼 사세요. 그 다음에 다른 데 가서 이렇게 와서 뭐 돌아서 올라 그러면 시간만 축낸다 이게. 시간이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안 늙어갑니까? 시간이 제일 중요하다. 시간이 돈보다 압도적으로 중요하다. 시간적 관념을 꼭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자, 오늘은 부자마인드 1장에 있는 두 번째 시간을 했고요. 다음번에는 2장 한번 읽어보도록 해볼게요. 2장 경매 실체장으로 해서 경매는 부자 되는 지름길이다. 인생관이다. 명검이다. 경부고속도로다. 도매시장이다. 보석이다. 이게 다 옛날에 제가 출장 강의, 대학교 강의 가고 어디 출장을 요청하는 데 가면 항상 하는 말이 현실 진단의 장과 경매 실체장을 설명해 줬어요. 이렇게 해줘도 못 알아들으면 아, 너희들은 여기서 그냥 끝내라. 이렇게 판단을 하는 도구로 삼았던 게 1장과 2장의 강의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